네, 이번 시간 정보사회 분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윤리적 문제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 저작권 문제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 수사대라고 얘기해서 뭐 한 번만 나오면 다 알게 되잖아요. 정보도 공개되고, 그리고 게임 인터넷 중독의 문제라든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한 사이버 폭력,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용어로 사이버 불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심리는 어떤가라고 얘기했을 때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를 쓰고 있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만나지 않는 비대면성. 이게요, 장점은 뭐냐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를 억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욕을 하지 못하는데 안 보인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악플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규제가 힘든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몰입. 이게 이제 또 몰입 한번 하면 큰일 나죠. 몰입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그 자존감을 높이고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면, 또 반대로는 너무 중독이 되어버리거나 이 인터넷상의 어떤 세계에 갇혀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이버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많이 발전하면서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도 기를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즘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정보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 표현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가짜 정보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인터넷 리터러시예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인터넷 정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기사들은, 이 정보들은 어떻게 나왔고 왜 이게 확산되었으며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이버 안에서도, 정보사회 안에서도 윤리적인 부분들 지켜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4가지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윤리에 들어갈 건데요. 이것도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사회윤리가 왜 등장했는가? 앞서서 뭐 의무론이라든가 공리주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개인이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자신이 어떤 도덕 법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근데 현대사회는요, 이런 개인 윤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윤리는요, 왜 윤리 문제 생기는가 했을 때 개인의 도덕성이 없어서 그래요. 결핍돼서 개인의 도덕성이 결핍됐기 때문에 윤리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해결책도요,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면 돼요. 하지만 사회 윤리는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왜 그 사회가 악할까라는 부분에서는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도의 문제. 그래서 사회 구조 제도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그냥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학자가 리부어라는 학자예요. 리부어는요,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라도 그 사회 자체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착하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반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떼어놓으면 너무 착한데, 뭉쳤을 때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 봤을 때, 사회도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사회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충분히 비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을 이야기해요. 개인선은요, 개인에게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를 간섭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게 바라겠죠. 공동선은요,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강조하거나 더 중요하다 얘기하기보다는 이 두 개가 서로 보완하는 역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를 과소비할 경우에 자원 고갈로 공공재 공급 중단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에 풀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여긴 공유지예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목초들은요 다 알아서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게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드니까 계속 여기서 먹게 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소를 데리고 와요. 결국 여기 있는 풀들은 없어지고 더 이상 나중에 누릴 수 없을 거예요. 그거예요. 너무 과소비할 경우, 적당히를 모를 경우에 자원 고갈을 하게 되면 이 공공재는 더 이상 여기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자기의 개인선을 추구하면 공동체 전부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회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플라톤이 말합니다. 플라톤은 각 계층이 본성, 우리가 각각 탁월하게 태어난 것들이 있어요. 갖고 태어난 것들. 그래서 플라톤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이제 기계와 그다음에 욕망을 갖고 태어났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탁월하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기계를 하는 건 용기라고 하고 욕망은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화를 이룬 국가를 가장 정의로운 국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두 가지 정의를 이야기해요. 일반적 정의는 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법. 준법은요,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이루어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수적 정의라는 거는요,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로 나눠져요. 분배라는 거는요, 어떤 사회적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인데 각자의 몫에 맞게 정당하게 잘 이렇게 배분되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정이라는 거는 고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교정적 정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 똑같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의는요, 분배,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절차를 정할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 평등, 다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자원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랑 흥부가 똑같이 일을 했지만 흥부의 가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왜냐면 필요가 더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건요, 능력이 좋으면 많이 받고 능력이 떨어지면 적게 받는 구조죠. 업적도 마찬가지. 업적을 많이 쌓았으면 많이 받고 적게 쌓았으면 적게 받고. 이건 요즘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놀스가 나오는데요. 놀스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좀 간단하게 보면요. 놀스는요,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케이크를 있어요. 이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따져봐요. 그냥 처음에 시작부터 돈을 많이 내는 애가 많이 갖자, 아니면 배고픈 아이가 많이 갖자, 그런 절차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눈 다음에 나눈 사람이 가장 늦게 선택하자, 이런 절차들을 이야기하고 그 절차가 합의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 케이크를 나눴을 때 어떻게 되나요? 케이크를 나눴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절차를 나눈 사람이 가장 늦게 가져가자라고 합의를 했어. 그럼 그렇게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는 입장이 놀스의 입장이 되겠고요. 이런 칙은 뭐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 이거는 뭐 선거권이라든가 투표권이라든가 좀 정치적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정치 어떤 선거권을 2개 갖고 어떤 사람 적게 갖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가져야 된다. 이건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원칙이 좀 더 중요한데요. 이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에요. 요거는 누구에게 차등을 주느냐? 최소 수혜자. 이게 사회적 약자거든요.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옳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가는 게 옳은 게 아니라 그게 차등이 아니라 평등의 반대잖아. 차등이. 그러면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이 가는 구조가 더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제가 되려면 이 기회균등의 원칙이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차등의 원칙의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시작점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공정에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가 생겼을 때 그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잘못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형제도를 여기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잘못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처벌을 여러 처벌이 있지만 사형과 다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응보주의예요. 응보. 응당한 보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준다. 칸트가 대표적인 그 학자가 되게 응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사람도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보면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람 사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다. 이것도 이제 응보주의 입장인 거죠. 근데 응보주의는요. 이렇게 사형을 처함으로써 범죄 예방이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요. 처벌 자체보다는 사회 이익에 증진하는가, 이 사람을 처벌했을 때 사회가 더 좋아지는가,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님이 잘못했을 때 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이 공리주의 입장을 따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대기업 사장이 아닐 경우에는 막 10년, 20년 감옥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금방금방 나오는 거야. 그 이유는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이분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사회에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방 효과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증명은 어렵지만 그런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사회 이익이 되면 처벌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